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지난 말씀처럼 오늘은 개별 종목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어제도 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개그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런 개그가 있었죠. 대장이 저쪽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 나오는 개그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이 저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내가 맞다고 했잖아 라고 하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해 뉴스 때문에 우려했는데 다행히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달랐는데 특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제 유럽 시장이 장중에 올랐다가 2% 넘게 올랐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상해가 봉쇄 조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물론, 동서로 반씩 나눠가지고 봉쇄를 한다라고 했지만, 일단, 중국에서는 가장 큰 도시잖아요. 거의 물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그런 충격이 없어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외국인은 또 주식을 팔았어요. 네, 팔고 선물도 팔았거든요. 그러면 매수 주체는 기관이거든요. 기관.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오늘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 이유가 전쟁 종료 기대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종료 기대감. 협상에서 지금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다, 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샀다가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주가가 다시 밀려버렸죠. 네. 그리고, 중국 상해가 시장이 열리면서, 다행히 급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다시 반등을 했다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나서 3,000계약 매도해서 계속 유지를 해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부진하다가 2시 중국 시장이 오후장이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일본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회복을 했다. 그때 나온 뉴스가 또 전쟁 종료 기대감 뉴스였어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할 때 그때는 사실 어떤 그 뉴스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번 딱 나왔던 것 같고, 뒤에 나왔던 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게 같은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뉴스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게 아닌가, 다시 전쟁 종료감으로 기관이 매수했다가, 오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줄이면서, 종료할 때 주식도 소폭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마감할 때 코스닥 매수는 더 늘었거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2천억 정도 됐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후에 작용했다. 오전과 오후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매수 주체가 약간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 그런데 금리가 어제 미국 시장 장중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 폭이 0.1%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제 또 5년물과 30년물이 역전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필요 없고 2년물과 10년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뭐 댓글에도 제가 금리 역전 임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관련돼서 댓글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0.06% 계속 줄고 있어요. 역전되기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전이 됐을 경우에 댓글에도 있었지만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앞에 반드시 금리 역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조금 조건이 틀린데 필요 충분 조건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침체가 온다라고 어제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이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이상 지나야만이 침체가 나타난다.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금리가 역전된다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장기물과 단기물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단기물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고 장기물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계속 쭉 타고 올라갈 때 만일에 물가가 적정 수준이라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떨어진다. 그때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이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역전이 발생하는데 금리가 계속 중앙은행이 올려가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그 시점, 교차점, 그때가 이제 경기 둔화가 발생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뭐 역전된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안 좋고 좋고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 중앙은행과 경제 상황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2019년도 8월에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금리 차이가 0.2%에서 한 5개월 정도를 횡보를 계속 합니다. 하다가 그때 주가가 이미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시작하다가 역전 딱 되고 나서 이게 0.2를 뚫고 내려갈 때 그때 주가가 크게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역전되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때는 금리를 충분히 여러 번 올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10년물이 바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전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연준이 금리 역전을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이제 한 번 올렸어요. 한 번. 한 번 올렸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물가가 너무 높으면 사실 10년물은 상당히 높은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못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가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미 둔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바로 역전이 발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전이 됐을 경우에 경기 침체를 알리는 거냐? 그거는 사실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지 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성장률이 훼손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주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올라가다가 지표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역전됐으니까 침체로 간다. 그리고 역전되고 나서 지금 아마 그게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역전돼서 그 폭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공포감이 커지겠죠. 예.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유가 있고 급하게 뭐 침체가 온다, 곧바로 침체가 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금리 역전되고 나서 보통 한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가 침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충격은 그 훨씬 전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어제와 얘기가 다르다. 똑같습니다, 얘기가. 예, 분명하게. 제 입장은 분명히 똑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침체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에 조금 노출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 어제 유가도 좀 빠지고 유가가 103달러 정도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전부 다 내렸어요. 곡물 가격이 내린 게 일단은 호재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어제 2월 미국의 소매 재고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제외하고 월간으로 1.2%가 증가를 했는데 이전치는 1.7%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치보다 감소했고 도매 재고도 월간으로 2.1% 증가했는데 이전치는 1.1%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치보다 도매 재고는 증가했다. 소매 재고는 줄었는데 도매 재고는 증가했다. 그리고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2년물이 입찰 금리가 2.365였어요. 2.365. 이전치가 1.55였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가 2.543이었습니다. 이게 이전치가 1.88이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하잖아요. 5년물 얘기도 하고 그리고 3개월물 얘기하는데 뭐 연준 의장이 하도 2년물하고 이거 얘기하니까 3개월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3개월물은 0.5%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년물하고 역전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자꾸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역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3월 소비자 신뢰는 103.2가 나왔어요. 이전은 103.1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조금 뭐 이렇게 화가 난 듯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간다고 이 석유에 대해서 막 등한시하고 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증산을 요구하다니 비꼬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증산을 하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리고 바레인, 모로코, 이집트하고 이렇게 연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반이란 온건 연대를 공식화했다. 예,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견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G7이 러시아가 요구한 가스 대금 결제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요구한 거를 거부한다고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저녁부터 밤 정도까지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는 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뉴스에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돈바스의 동부 지역 일부를 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뉴스는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한 번 비슷한 뉴스가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곡물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뉴스가 그렇게 보이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러시아 도발 우려 때문에 지금 인도주의적 그 통로 개방하는 거 그거를 중단을 했어요. 예, 공격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버스를 26대를 동원해가지고 민간인을 나르려고 하는데 지금 못 나르고 있다. 공격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도 비우호국 그 입국을 제한한다.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와그너 그룹이라고 용병 1000명 정도를 지금 배치를 했다. 곧 우크라이나 쪽으로 침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휴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협상보다는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국영방송이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 핵무기를 언급을 했어요. 러시아는 핵무기를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만 쓸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크라이나 작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아마 그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조금 줄어들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고물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생화학 무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핵무기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포기하고 그 대신에 유럽연합은 가입하는 쪽으로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용인해 주는 것처럼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을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마리우폴 그 시장이,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게 완전히 점령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16만 명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전기, 물, 뭐 이런 게 다 끊겨가지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뭐 뉴스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전쟁 관련해서 협상보다는 이 핵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또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 하이네켄하고 칼스버그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는데 그쪽에 있는 공장을 그냥 매각하겠다. 대신에 그 매각에서 이익은 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철수하겠다. 사업을 중단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아부다비 국부펀드 이것도 러시아에 투자하는 거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아마 협상을 하려면 서방에서 이런 제재나 철수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만이 러시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독일에 전자전 전용 전투기 6대를 배치한다. 관련 인력 240명과 함께 배치를 한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는 위험에 대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의 F-35 전투기를 88대를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88대. 네. 독일이 얼마 전에 35대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캐나다가 88대. 최근에 그 로키드 마틴에서 만드는 건데, 로키드 마틴 주가를 보면 연말에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34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440예요. 최근에 전쟁이 나고 뛴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전투기 구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쟁이 끝난다고 구매를 안 하겠습니까? 계속 구매를 하겠죠. 일단 뭐 로키드 마틴이나 아니면은 에어로바이런먼트라고 그 공격용 드론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다 폭락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수요 부진 때문에 아이폰 SE 3세대를 그 생산량 20%를 감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LG 이노텍이 한 3시 가까이에서 갑자기 미래세에서 물량을 털면서 이렇게 급락했었거든요. 네. 아마 이 뉴스를 긴급하게 입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팔았다. 오늘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PCB 주식들도 다 많이 밀렸는데 이 뉴스 때문에 밀린 것 같고. 그리고 상해가 봉쇄되면서 테슬라가 상해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라고 했는데 주식 분할을 재추진한다라는 얘기로 또 테슬라가 급등했죠. 테슬라가 뛰면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들도 다 뛴다.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 개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였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쟁의 위험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호재들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외국인이 계속 팔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급하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지수의 핵심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조짐이 조금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풀려야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정학적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매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 협상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3가지를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탈나치화, 비무장화,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법적 보호, 요거를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첩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나오고 나서 오후에 외국인이 선물을 되돌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네.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금 반등하는 게 아닌가. 만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뭐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그래도 조금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지금 그 핵 실험할 것처럼 그거 갱구를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 뭐 그런 위험이 또 있어가지고 그 지정학적 위험이 내려가는데도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근데 휴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곡물 가격이나 유가가 많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아니면은 식량 가격에 주는 그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낮아진다 그러면 일단 시장이 경제가 침체로 가는 그런 위험도 좀 줄어드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해소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특히 중요한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쪽에,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물량 분명히 매도가 나올 거다 했는데 매도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매수가 안 잡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만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블록딜러 매수를 하면 그만큼보다 조금 더 많은 주식을 팔아요. 외국인이 그냥 의무적으로 팔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싸게 받기 때문에 그 갭을 먹기 위해서라도 팔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SDS에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런 그 수급 부분에서도 꼬임이 약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미국의 그 서부 29개 항의 그 근로자가 22,0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계약이 만료일이 6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봉쇄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류 그 대란 때문에 계속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파업을 할 경우에 물류 대란이 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뉴스로 나왔었는데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요구사항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6월 말이잖아요. 예. 지금 신경 쓸 문제는 아니겠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사실 5월 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큰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만일에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0.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0.5%를 올린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론적으로는 유동성이 흡수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시장은 반영을 하거든요. 금리를 왜 올리냐면 시장의 경제의 거품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기 위해서,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가 좋다라는 의미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금리가 오를 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거의 안 하죠. 이제는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까지도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말에 금리를 0.5%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지금 1회에서 2회 정도는 0.5%를 각오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불리한 점은 자산 축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을 축소할 때 그때 이머징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다 전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예, 근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 훼손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증권사들이 평가하기로 중립금리를 2.5%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2.5%.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예,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그때 금리 2.5%, 그 전에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낮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낮게. 예. 왜냐하면 물가가 더 높잖아요. 그때는 물가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이게 그 경제 둔화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연준이 경제 둔화보다는 물가를 잡는데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해소는 자꾸 견디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했으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주가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한 번 올렸는데 벌써부터 뭐 경제 침체 뭐 이런 거 얘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금리가 역전되려고 하니까 경제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은 개별 종목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 SDS 올랐고 만도가 오늘 급등했어요. 그리고 SL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띄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모텍이라고 하는 주식이 오늘 급등했는데 아모텍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급등하면 어떤 이게 그 천병 같은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자 재료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전기 전자 업종이 다 좋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MLCC도 올라가면 좋아진다. 근데 지금 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GM이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아이폰도 지금 생산량을 감소한다. 수요가 확실하게 줄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올랐어요. 아모텍이. 예. 그것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하여튼 이 상승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이게 좀 많이 올랐고 에코 마케팅 광고 회사가 올랐고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요가복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올랐고요. 사마 페인트 에폭시 밀봉제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3월 10일 날 공시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올랐다가 내려와 가지고 빌빌빌빌 하다가 오늘 급등 나왔어요. 네. 이 에폭시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거 올랐고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올랐고 그리고 DMS가 작년 매출이 한 22% 정도 오늘 계약이 발생해가지고 또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테크윙이 제일 많이 올랐고 제주 반도체가 갑자기 좀 뛰었고 LB세미콘 이틀 연속 강세고 넥스틴도 지금 현재 흐름이 강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쿠콘이 지금 현재 흐름이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 오늘 좀 특이한 점은 5G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노와이어리스 HFR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 좋아요. 네. 근데 이노와이어리스가 일본향 뭐 매출이 발생한다 뭐 이래가지고 예, 올랐고 RFHIC 뭐 다 올랐어요. 그 5G 관련돼 가지고 예, 그런 쪽도 오늘 또 좋았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실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멘텀이 생긴 주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지금 편안하게라는 거는 뭐 어떤 급락 위험 같은 그런 거를 불안해할 필요 없이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이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대로 휴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